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 업데이트를 해주시기로 한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헤이비트의 로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현재 디지털 자산 운용사 헤이비트에 근무하고 있는 로엘이라고 하고요. 네. 보통 사업 개발, 사업 기획, 그리고 리서치를 담당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헤이비트, 업라이즈 무슨 관계가 있나요? 사실 헤이비트는 서비스명이고요. 업라이즈가 이제 법인이라서 사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업라이즈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헤이비트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헤이비트에서 지금 리서치를 담당하고 계시는 네네. 로엘과 함께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을 좀 말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사실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연초에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숨기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연초부터는 뭐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되게 폭발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예상과 다르게 뜬금없이 네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음력에 맞춰서 왔다. 사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네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비트코인도 예외가 네네. 아니었다. 네네. 얼마나 올랐어요? 사실 기존에 이제 주식시장 대비 좀 아웃퍼폼을 더 많이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21,000달러 정도 네. 수준이라고 보면은 사실 지난 2022년에는 사실 되게 악재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뭐 루나 사태도 그렇고 11월에 발생한 FTX 사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초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약 한 25% 정도 상승한 수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네요. 네네. 이 그림에 보니까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쭉 내려왔던 게 아마 이게 FTX 때문이었던 것 같고 네네. 그때 이후로 다 회복했네 거의. 네네. 당시 파산보호 신청하기 이전이 한 11월 초였으니까 네. 지금은 거의 다 회복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가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상승 주도한 것은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긴 한데 뭐 그런 얘기들은 사실 이미 다른 컨텐츠에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저는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시장 내에 있는 네네, 얘기. 시장 내의 요인들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보면 저도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네. 텔레그램 채널에 제가 이제 글을 쓰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공유를 하시거든요. 근데 공유를 어디서 했나 보면 다 이제 크립토 쪽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매크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네네. 오늘은 이제 좀 그 내부적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말고 크게 네. 세 가지를 꼽긴 했었는데 네.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달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긴 해요. 매크로긴 뭐 크게 보면 매크로긴 하지만 어쨌든 달러 약세에 대한 효과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해는 크립토 윈터라고 불릴 정도로 암호화폐가 사실 가격적인 측면이나 뭐 프로젝트 측면이나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상태였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 강달러와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달러와 비트코인이 이제 역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네요. 네네. 결국은 달러의 약세 전망이 비트코인의 강세 전망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크게 여기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추격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좀 보편적인 얘기지만 달러의 약세로 안전자산보다 이제 위험자산 선호하는 심리가 좀 강해졌다라는 게 첫 번째고 사실상 두 번째 이유가 좀 메인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이제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해외 쪽에서는 비트코인을 달러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는 달러가 약세, 달러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그 가격에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강세를 좀 유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비트코인 자체를 달러로 표시하니까 네, 달러가 맞습니다. 약세가 되면 네네.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분모 분자만 알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약간 기술적 분석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긴 네네. 한데요. 사실 뭐 요것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시장이
아직까지는 뭔가 펀더멘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됩니다. 수급, 네네. 기술적 분석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요. 네네. 사실 이런 것들을 크게 무시할 수 없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어쨌든 간에 모든 데이터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 이유는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고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네네. 그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고래가 뭐예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고래는 한마디로 큰 손을 의미합니다. 아, 사실 이 고래라는 게 결과적으로 바다에 이제 사는 이제 가장 먹이사슬에? 네, 그죠. 먹이사슬 정점에 있는 생물인데 이 넓은 블록체인 크립토 웹3 세상을 이제 헤엄치는 약간 그런 이제 용어로 고래를 표현하는데 보통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고래라고 하는 것은 큰 손. 약간 전통금융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약간 기관이나 세력 등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일종의 스마트 머니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스마트한가요? 돈 많다고 다 스마트한 건 아니긴 한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고래들이 매집을 한다고 해서 뭔가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그런 건 기술적 아니지만. 반석, 네네, 사실 부가적으로 그냥 보는 용도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데 이 그림은 어떻게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위의 그림은 위 차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아래 차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차트가 CVD 차트라고 해가지고 네. 뭐 델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지만 뭐 그런 것들 차치하고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색깔별로 선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이 색깔들을 보시면은 노란색, 초록색, 빨강색, 보라색, 갈색, 파랑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라색 선과 갈색 선이 고래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의 CVD 차트라고 해가지고 네. 구매 가격별 비트코인을 이제 구매한 이제 가격대별이 아니라 이제 100K에서 1M 그리고 갈색이 1M에서 10M까지 이 주문의 양을 더한 차트인데 결과적으로 보라색 선과 갈색 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고래가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 것인지 혹은 매도를 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100K랑 1M 이런 게 무슨 의미죠? 사실 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뭐 어떤 달러나 이제 원화로 이제 계산이 되지만 그거에 따른 이제 비트코인의 양이 있잖아요. 뭐 사토시라든지 네. 그런 단위적으로 봤을 때 이 보라색과 갈색이 표현하는 것들은 이런 비트코인을 매집한 지갑의 숫자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갑을 우리가 어쨌든 이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계좌 단위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갑을 우리가 추적해서 이 지갑들이 도대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건지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건지 팔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라색 지갑이다 라고 한다면 그 지갑에 100K만큼 그러니까 이제 10만 개만큼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네네. 어떤 개념이에요?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기준으로 네네. 그러면은 110만 달러? 네네. 10만 달러만큼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0만 달러만큼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억 5천? 네, 맞습니다. 1억 5천에서 100K 1M이면 얼마일까요? 1억 5천에서 뭐 한 20억. 네네, 15억, 15억, 20억 이 정도 네네. 되는 게 보라색. 네네. 그러니까 뭐 금액이 큰 게 네네. 20억에서 100억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갈색으로 가서 이건 진짜 큰 고래. 그쵸. 뭐 이런 거네. 뭐 흰돌 고래 뭐 이런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갈색으로 갈수록 더 큰 고래. 갈색이 그러니까 이제 큰 손이라고 완전 보시면 큰 될 것 고래. 같아요. 네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들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 사고 있다. 네네. 1월 달에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상승이 시작됐는데 지금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1월 7일부터 1월 19일 현재까지의 이제 이 CVD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확연하게 보라색 선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라고 보실 수도 있고 갈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라색과 같이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선이 이제 갈색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이게 계속 확실하진 우상향을 하고. 않지만 이게 약간 마치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이 팔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네, 맞습니다. 약간 매매 동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래들이 산 거 보니까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하다. 네네. 사실 세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네. 부분이긴 하지만 세 번째가 사실상은 이제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는 이벤트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지금 상승 이유에 대한 마지막 이유로는 반감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반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반감기라는 게 뭔지 네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 얘기하고 엄청 뭘 많이 하는데 그냥 반감기만 알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네, 반감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비트코인의 반감기란 거는 특정 주기 4년마다 이제 보상으로 지급되는 비트코인의 숫자가 반감된다. 반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네,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 네네. 언제나 가격이 오르기 나름이니까 맞습니다. 예외 없이 올랐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 아래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 선으로 그어진 게 비트코인 반감기 시점이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는데 2013년경 그리고 2016년경 그리고 2020년경 그리고 올해 올해가 아니죠. 내년 상반기 2024년에 이제 또 다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패턴에 의거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오를 것이다. 공급이 결국 줄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희소성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반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한 4월 전후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2024년 4월이면 사실 1년 넘게 남긴 했지만 네네. 어쨌든 그 전후로 기대감들은 반영될 거니까 네네. 이제 2022년에 2024년을 보면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그쵸. 2023년이 됐으니까 네, 1년밖에 맞습니다.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반감기까지만 어떻게 좀 버티자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반영된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비트코인 제일 궁금하신 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는 건가? 이제 상승장인가요? 빙하기라고 하더니 벌써 눈이 다 녹았나요? 이런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뭐 전망을 하기에는 이제 비트코인만큼 이제 어려운 자산이 좀 없을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예상을 좀 해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번 상승은 이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25% 정도 오른 상태인데도 조금 약간 진짜 반등이나 대세 상승장으로의 전환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네. 이유로는 사실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의 거래량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고래가 이제 매집을 주도한다든지 혹은 이제 비트코인의 선물에 주도를 해서 올랐다라는 의견이 좀 많고 사실 이런 것들에 이제 좀 결합돼서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나 이 비트코인에 기관 자금이 유입돼야 진정한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 고인물들이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 야, 이거 뭐야? 좀 사볼게. 뭐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야 이제 간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기관들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진 않고 그 고래들이 좀 사고 있는 것 때문에 오른 거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찐 반등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 그게 맞습니다. 의견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로엘한테도 보내줬지만 제네시스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건 맞습니다. 또 뭐예요? 제네시스 캐피탈, 정확히는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문제가 좀 됐었는데, 작년 11월에 발생한 FTX 사태의 피해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제네시스라는 회사는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를 대출해주는 회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FTX 거래소가 기존의 고객들이 자금을 예치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걸 돌려주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는 그 FTX에 돈을 맡겨 놓았는데 아하. 얘네가 돌려주지 않자 암호화폐 이제 대출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담보 받아서 뭔가 계속 상환해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돈을 맡겼는데 여기서 계속 돈을 안 줘버리니까 유동성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하.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돈이 없어가지고 뭐 자산을 파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정리하네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네시스가 이제 채권단과 협의가 조금 어렵게 되면서 파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 또 악재로 작용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FTX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FTX에 있는 거로 알았던 비트코인들이 그냥 없어진 셈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난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였어?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였고 네네. 이 제네시스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한 곳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도 문제가 되면 그것에 제네시스를 믿고 거래했던 기관들이 또 연쇄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기서 끊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네시스 얘기는 말이 많이 나왔죠? 오래전부터. 네, 사실 작년 11월 이후부터 가장 이제 피해자, 가장 큰 피해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제네시스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네시스에 이제 돈을 맡겨놓은 또 이제 제네시스도 FTX에 돈을 맡겨놨는데 제네시스도 암호화폐 대출을 해주지만 그 예대 마진을 활용해서 이제 이자를 버는 사업을 했었는데 네. 거기다가 또 돈을 맡겨놓은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하.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제미니라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고팍스라는 고팍스.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뭐 요즘에 좀 고팍스도 이야기가 좀 있죠. 네네, 맞습니다. CG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 좀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네시스 이야기도 있고 찐 반등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네. 그 외에도 좀 몇 가지 소식들을 가져오신 것 같거든요. 네네. 크게 두 가지 소식을 가져왔는데 지난주 그리고 이제 이번 주를 좀 관통하는 네. 크게 두 가지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P2E, Play to Earn이라고 불리는 게임 아,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국내에서 1년 전에는 정말 핫했는데. 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은 이게 P2E가 뭐였지? 막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네네. P2E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Play to Earn이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게임.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한다라는 이제 게임 카테고리인데 블록체인 상에서 이 게임이 이제 올라가고 그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은 게임 안에 있는 아이템이나 재화나 어떤 캐릭터나 아이템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고 코인이나 토큰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런 P2E 게임을 한다는 게임사가 사실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았었는데 맞아요. 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암초에 걸려서 사실상은 국내에서 이 P2E 게임을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좀 문제가 발생했던 거는 이 스카이피플이라는 게임 회사가 만든 파이브 스타즈라는 게임인데요. 사실 이 게임 위원회에서 이 게임사들이 만든 P2E 게임의 등급을 이제 결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네. 등급이 분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나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스토어에도 게임을 올려놓을 수 없게 되는 그럼 사실상은 이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스카이피플이라는 회사가 게임위를 상대로 등급 분류 거부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좀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번에 법원이 기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게임위의 손을 들어주게 됐죠. 그렇군요. 사실 스카이피플은 이 파이브 스타즈 포 클레이튼이라는 이름으로 앱스토어에 출시가 돼서 이미 좀 많은 플레이어들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는 운영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기각이 되면서 운영했던 게임도 이제 내려야 되고 결국은 한국에서는 이 P2E 게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최후 통첩을 받게 된 거죠. 네. 일단은 간단하게 이 파이브 스타즈 포 클레이튼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파이브 스타즈는 그냥 이 판타지, 서양 판타지를 소재로 하는 턴제 이제 전략 RPG 게임입니다. RPG 게임. 네네. 근데 이 뒤에 포 클레이튼이라고 이제 붙어 있는 게 보통 이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것은 카카오에서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을 네.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몬스터를 사냥해서 아이템을 얻고 돈을 얻고 그걸로 이제 또 게임 내에서 다른 것들을 사고 이런 구조가 사실은 일반적인 게임의 이제 경제 체제인데 이런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아이템이나 재화들을 토큰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몬스터를 잡고 나온 이 사이버 머니가 그냥 게임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나와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바꿔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토큰을 얻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브 스타즈라는 게임에서는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토큰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이 미네랄 토큰을 게임을 하면서 얻게 되는 구조. 그리고 이 미네랄을 내가 게임 말고 외부에 있는 거래소로 보내서 이걸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네랄 토큰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게임에 쓰이는 뭐 골드나 그다음에 이제 유료 결제에서 쓸 수 있는 크리스탈 이런 것들과 다르게 게임 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요. 네. 블록체인 게임답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러한 아이템들을 다 자산화, NFT화를 해서 이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처분해가지고 이거랑 연동되는 다른 게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P2E 게임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게임 이미지가 아니라 오픈시라고 불리는 NFT 이제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아하. 그래서 게임 안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게임에 접속하지 않고 외부 이제 거래소에서도 자유롭게 이 미네랄 토큰을 사용해서 뭐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소송인 결과가 나왔으면 네네. 이 결과에 따른 영향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게임사에서 만든 이 게임 자체가 네. 운영이 이제 금지되는 그리고 아하.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게임사들도 사실은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게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 이미지 나와 있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이 있었고 또 이제 위메이드에서 만들었던 미르4 이런 게임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게임위에서 이런 등급 선정에 거부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굳이 국내에서는 P2E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미 한국 말고 글로벌 서비스로 이미 이 게임들을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단기 악재로는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앞으로 P2E 게임에 대한 이 등급 거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2E 게임이 지금 웹3 블록체인 트렌드에 걸맞게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게임 업계의 주장이었는데 이런 규제 완화에도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는 아니었던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로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홍콩에다 상장을 한 뉴스인데요. 아, 이게 삼성 자산운용에서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자산운용의 홍콩 법인인데요. 홍콩법인에서. 네네. 홍콩 법인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베이스로 한 ETF를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비트코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투자하는 형태인데 비트코인 현물과 좀 유사하게 투자 성과를 얻고자 설계된 상품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좀 약간 헷갈리는 게 비트코인 ETF라는 용어로 뉴스나 어떤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이게 선물 ETF인지 현물 ETF인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은 뭐고 네네. 선물은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은 말 그대로 그냥 현물에다가 그대로 투자. 비트코인을 내가 직접 구매를 하고 투자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은행에다 돈 넣고 그 은행과 연결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그게 그냥 비트코인 현물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선물은 지금 이제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이제 선물 포지션에다가 그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서 성과를 얻게 되는 구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 선물 ETF를 지금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네. 사실상 뭐 아시아 말고도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호주 등에서는 이미 이런 선물 ETF가 2021년부터 만들어져서 좀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삼성자산운용에서 인터뷰를 또 했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상장한 이후에 만약에 홍콩 당국에서 이걸 허용하게 되면은 우리도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현물 ETF를 검토하고 싶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물 ETF도 검토할 수 있다. 네네. 하고 싶다라는 네네, 얘기네요. 사실 왜 그러면은 이 삼성자산운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욕심을 내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대신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상장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사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선물 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롤오버에 대한 비용도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 CME에서 거래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선물을 이제 24시간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비트코인 이제 가격과의 괴리가 발생을 하면은 또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선물 ETF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트코인 현물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러한 니즈가 계속 존재를 해서 왔습니다. 보통 이제 선물 그러면 만기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언제 바꾸자라는 계약인 거니까요. 근데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음에 계속 투자하고 싶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3월 만기가 있는 선물이라면 6월 만기를 사고 3월 만기는 팔아버리는 그런 거래를 롤오버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비용이 발생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현물을 들고 있는 것보다 항상 손해다, 네네. 아쉽다 이런 이야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되고 있는데 네, 현물은 근데 선물은 거래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종가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끝났는데 비트코인이 급락했던가 네네. 아니면 급등해버리면 이거 뭐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선물에 기반한 ETF가 나와야 된다라는 니즈는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은 지금 선물 ETF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고 그건 삼성자산운용에서 홍콩에서 상장을 시켰다라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면 되지 왜 선물 ETF만 지금 상장하고 뭐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내는지에 왜 대해서 좀 못하는지. 설명을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캐나다에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어요. 그래요? 네, 캐나다에서는 이미 이 ETF가 상장되어 있어서 거래가 되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SEC의 격렬한 반대로 수년째 ETF 상장이 지금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SEC가 문제군요. 네네. 사실 SEC 같은 경우에는 이 ETF를 가지고 여러 운용사랑 지금 계속 소송도 하고 네. 계속 뭐 얘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왜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대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총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선물 ETF, 이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 이미 상장돼서 양방으로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양면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시장 조작에 대한 위험성이 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어느 정도 이제 규제가 또 이제 CME에서는 당연히 이제 미국의 규제가 들어가 있는 거래소다 보니까 시장 조작의 위험성이 낮은데 다른 이제 뭐 요번에 FTX 사태도 그렇고 이제 바이낸스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뭐 법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시장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 현물에서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모두가 이제 가치가 없어져서 급격하게 거래량이나 유동성이 위험하게 될 경우 라고 하면은 사실 선물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상대적으로는 시간을 이제 벌면서 뭔가 청산을 한다든지 뭔가 빠져나올 궁리가 있을 텐데 현물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위험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유.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4가지를 다 통칭하면은 이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가치도 그렇고 이거를 또 이제 마지막 이유가 보관에 대한 어려움인데 이것도 사실은 FTX 사태에서 보셨잖아요. 맞아요. FTX 때 이제 보관을 해놨는데 거래소조차 이렇게 되니까 현물 ETF는 더 위험하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허용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 SEC의 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뭐 개인 투자자 보호나 접근성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현물 ETF는 살 수 있는데 선물 ETF는 못 사나 봐요. 선물 ETF는 지금 가능한데, 네네, 현물 ETF를 아직 지금 그쵸.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도 나도 우리 상품을 현물 ETF로 상장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묵살이 되거나 이제 패소를 하거나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네. 비트코인 선물 ETF가 2021년 10월에 처음 상장이 됐었는데 이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66,000달러 이제 거의 최고가 네. 수준이다 보니까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 상장되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현물 ETF를 좀 상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인 거고. SEC한테 좀 빨리 네네. 그냥 인정해줘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이 있다 치고 삼성자산운용에서 홍콩에다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상장한 것의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자체에는 뭐 큰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른 있잖아요. 선물 ETF가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장점이라고 꼽자면 우리도 이제 아시아 시간대에서 ETF 거래가 가능하다. 아, 요거 정도 이제 하나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요런 것보다는 중요한 의미는 가격적인 이런 접근보다는 중국과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이제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이제 걸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좀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계속 규제가 됐었는데 사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랑 다르게 지금은 이제 친가상자산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네. 중국도 조금 돌아서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중국까지? 존재를 합니다. 음, 사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라는 이제 뭐 CBDC랑 CBDC.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중국 이제 홍콩에서 또 이런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상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출범 예정인 중국의 NFT 거래소 이게 약간 중국어로 하면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한국어로 표현하니까 그냥 딱 이거예요. 중국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아. 요게 딱 이름입니다. 요게 새해 출범할 거예요? 네네. 요게 아마 새해 출범 예정으로 좀 알고 있고 중국 내에서의 거의 최초의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각국 정부들의 규제의 방향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콩하고 중국은 약간 풀어주는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콩에서도 작년 말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열어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규제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해외에서는 좀 풀어주는 분위기도 확인된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홍콩의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이 그냥 단순히 선물 ETF를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홍콩에서 앞으로 가상자산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문을 열어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뭔가 뭐 상품도 만들고 회사도 같이 하자. 들어와서 영업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사실 기존에는 미국 주도로 이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좀 움직였는데 조금 더 중국이나 이제 홍콩이 조금 더 가세를 하게 되면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정리해 주시고 중요한 이슈들 짚어 주시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